우크라이나는 4년 전쟁 중 가장 큰 반격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6월 25일에 젤렌스키는 정보기관인 SBU에 40일간의 작전을 맡겼습니다. 이는 무작위 드론 공격이 아닌 선언된 계획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한 문장으로 침략자를 평화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푸틴을 무력으로 물러서게 하고 패배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의도의 표현이었다. 앞으로 무엇이 타격을 받든지 간에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다. 푸틴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바꾸라는 것이다. 2026년 6월 26일 밤에 선언 몇 시간 후 10개가 넘는 러시아 지역이 공격을 받았고 시기와 목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선언된 캠페인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40일의 시계는 어디에서 멈추며 왜 그 날짜 8월 4일이 크렘린을 불안하게 해야 할까요? 이 40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젤렌스키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SBU에 준 지시의 이름조차도 그것을 드러냅니다. 침략자를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전입니다. 4년 동안 러시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달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25일에 40일을 더하면 8월 4일이 되며 이 기간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7월 4일 미국의 250주년 기념일이 있고 끝에는 8월 2일 러시아 공수부대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이 있습니다. 1991년 8월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8월 4일에 크림반도에 다차로 갔습니다. 그 휴가는 실패한 쿠데타와 소련 붕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짜에 도달하는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목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석유로 설정했습니다. 정유 공장을 공격하라, 크렘린의 자금을 차단하라. 맞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반일 것이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는 펜치르, 이스칸데르, KH-101 전자 장치를 만드는 보로네시의 반도체 공장을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금을 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공장을 끊는 것은 무기가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배고픈 군대가 아니라 무장 해제된 군대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하자면 이 지점 이후의 모든 것은 분석과 가능성이지 확인된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아닙니다. 먼저 그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움직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6월 26일 밤 우크라이나는 12개 이상의 러시아 지역을 공격했고 같은 날 아침 크림반도의 점령 행정 푸틴이 임명한 주지사들은 반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드론 봉쇄로 연료, 전력, 철도, 그리고 페리가 하나씩 끊어져 반도를 요새에서 부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의 전 과정을 별도의 비디오에서 다뤘지만 요약은 간단합니다. 포위 작전은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는 첫 움직임이 또한 속임수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크림반도에 대한 압박은 이미 러시아가 가장 비싼 방공망을 모스크바 발다이 케르치 라인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러시아의 주의를 한 곳에 고정시켰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크림반도를 위협에 처하게 하지만 실제 무게를 북쪽 모스크바로 옮기는 것입니다. 수십만 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함정 공격으로 러시아의 방공망을 공황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저렴한 드론이 100만 달러짜리 배터리를 제자리에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을 이동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기습적인 지상 차원입니다. 벨고로드, 쿠르스크, 로스토프, 브리안스크의 군사 집결지를 타격하여 돈바스와 하르키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합니다. 그런 다음 하르키우나 수미 방향에서 지상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유지하세요.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심각한 인력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경 수비대는 새로운 전선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압력 분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최종 계획일 것입니다. 만약 실제 목표가 크림반도라면 회복하기 전에 타격을 가하고 민간인의 탈출을 가속화하십시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이 떠나기 전에 크림반도 지상작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케르치 다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파괴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과 군인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10km 탈출 대기열이 바로 의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륙 작전, 드론 보트, 모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추측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문 자체가 무기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크림반도의 주민들과 모스크바의 계획자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기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는 모든 것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해 병력과 방공망이 분산됩니다. 어느 것이 미끼이고 어느 것이 최종 계획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확실한 계획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림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도의 일부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것은 고립된 목표가 아니라 러시아의 바다로 가는 문을 하나씩 닫는 것입니다. 4개의 별개의 해역, 하나의 논리. 첫째, 흑해입니다. 자체 해군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해에서 몰아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동쪽으로 도망친 배들은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2026년 6월 14일에 파르티잔 그룹 아테슈에 따르면 함대는 심지어 본부를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옮기기 시작했고 일부 장교들은 공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을 이주시키고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북서부 흑해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때 주요 목표였던 오데사에 대한 상륙 공격의 아이디어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세바스토폴에 있을 때 5월에 노보로시스크의 유류 저장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체 전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함대를 효과적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로 아조프해는 러시아의 내부 호수입니다. 이 폐쇄된 분지는 마리우폴과 베르디안스크 항구를 통해 남부 전선을 공급하는 공급선이자 함대 일부의 피난처입니다. 그날 밤 드론은 아조프 상공에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물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조프해가 압박을 받으면서 남쪽에서 크림반도로 보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부 물류의 모든 끊어진 연결은 남아있는 육로회랑에 조금 더 부담을 줍니다. 셋째, 훨씬 북쪽에 있는 발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2개의 가장 큰 발트해, 석유 수출 터미널인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들 터미널은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처리하며 단일주 내에 연속적으로 반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강렬해서 관찰자들은 키이우가 이 항구들을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썼습니다. 이제 결과는 분명하다. 단 일주일 만에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43% 감소하여 약 1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 위에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드론이 경로를 벗어나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영공에 떨어졌고 이는 동맹의 동부 측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은 네 번째, 카스피해입니다. 아스트라한의 볼가 삼각주는 이란에서 도착하는 샤헤드 드론 부품을 위한 러시아의 관문입니다. 올레 항구는 그 공급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스트라한 가스처리 공장과 이란 부품을 운반하는 화물선 모두를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드론 공장을 공급하는 동맥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동맥의 끝에는 러시아가 매년 수천 대의 샤헤드 계란을 생산하는 옐라부가의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카스피해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그 공장을 근원에서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흑해, 아조프해, 발트해, 카스피해, 4개의 별개의 바다, 하나의 교리, 러시아의 수출, 보급, 무기 조달의 문을 하나씩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그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일 뿐입니다. 이 모든 압박은 시계에 맞춰 진행되며 그 시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창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8월 4일로 가는 길의 한가운데에는 외교적 지렛대인 앙카라가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8일까지 나토 지도자들은 워싱턴이 나토 3.0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테이블에 올릴 것입니다. 이는 국방에 국가 소득의 5%를 지출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목표로 합니다. 7월 7일 방위산업 포럼에서는 대서양 횡단 무기 생산을 다룰 것입니다. 젤렌스키에게 이 정상회담은 40일간의 압박 캠페인 정점에서 서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얻을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작전은 러시아를 최대한 약하게 보이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승자로 보이게 하려는 시점에 맞춰질 수 있으며 이는 앙카라에서 당사자들이 앉기 직전의 시계이자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지렛대 논리도 간단합니다. 40일은 푸틴에게 결정의 창을 부여합니다.
그 기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면 압박이 효과를 본 것이고 아니면 버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약점에 기반하여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어쨌든 시계는 젤렌스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에게는 압박입니다. 40일 동안 매주 새로운 공격과 러시아는 약하다는 새로운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앙카라에서 서방을 더 단단히 우크라이나 주위에 묶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크렘린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압박하는 메커니즘이며 이것이 바로 무작위적인 파도가 아니라 계산된 압박 캠페인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압박이 내부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젤렌스키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50%를 넘었으며 이는 쿠르스크 작전 당시보다 높습니다. 66%는 그들의 재정 상태를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80%는 주요 경제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들은 젤렌스키의 주장일 뿐 독립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경제 상황도 가혹합니다. 한 회사만 해도 약 400개의 유정이 폐쇄되었습니다. 정제는 몇 달 만에 최소 10% 감소했으며 연방 적자는 5번째 달에 80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젤렌스키가 전달한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독립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위축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검증된 근거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에 8.84-449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1월에 3,076대보다 훨씬 많고 2026년에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공격 중 약 3분의 1이 6월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압박의 양은 실제입니다. 논쟁이 되는 것은 그것이 내부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가이며 길은 양방향으로 통합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양은 비교적 적었고 낮은 양은 종종 대규모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기간에 크레멘추크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고 자포리자에서는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계산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4가지 다른 결과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악순환입니다. 발트해 공격만으로도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일주일 만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수입원이 좁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스트루가만 해도 전 세계 나프타 수출의 약 8%를 공급했으며 이러한 공격은 유가를 움직여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닌 느린 질식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는 여전히 그림자 함대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나토로의 확산 위험입니다. 발트해 공격에서 일부 드론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에 떨어졌습니다. 오데사 상공의 드론은 경보를 울리게 했고 인접한 루마니아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한 달 전 루마니아에서 건물이 공격받았을 때 시작된 불안감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토의 제5조 반응을 조금씩 더 의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유실된 드론은 동맹이 전쟁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동시에 지렛대이자 위험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보복입니다. 동전의 뒷면은 모스크바가 비축하고 있는 대규모 공격 파도일 수 있습니다. 저조한 거래량에 주는 보통 1박, 2박, 3박의 대규모 공격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국경에서 형성되고 있는 제2전선 인프라는 압력이 항상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목표는 외교적 결과입니다. 이 압박의 전체 요점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지만 이는 도박입니다. 러시아가 후퇴 대신 확전을 선택한다면 평화를 강요하기 위한 40일의 기간이 전쟁을 확대하는 캠페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결과는 다층적이며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나토를 위험에 빠뜨리며 대규모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림 아래에는 단일한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5만 달러짜리 드론이 100만 달러짜리 방공 배터리나 전체 석유 터미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4개의 바다, 2개의 수도, 그리고 하나의 반도를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무한한 도구로 압박을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불균형한 방정식의 비싼 쪽이 지쳐갑니다. 이 전략적 해상 봉쇄가 지상에서 어떻게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제 남부 전선인 자포리자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은 실제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포리자주의 남동쪽 구석 오리히우 스텝노히르스크 카미안스케 라인은 2025년 내내 남부 전선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격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가장 강력한 부대인 저18 혼성군, 제7 공수사단, 제104 공수사단, 그리고 제412 기계화보병사단의 일부를 투입했습니다. 계획은 훌라이폴레에서 동쪽으로, 오리히우에서 서쪽으로 진격하여 자포리자시를 압박하는 양면 작전이었습니다. 스텝노히르스크와 그 주변 지역은 이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점령되었고 자포리자까지 이어지는 주요 남북 간선 도로인 E105번 고속도로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진격은 느리고 대가가 컸으며 매 미터가 피로 대가를 치렀지만 러시아는 점차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고 크렘린은 남부 공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6년 봄 이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에 대한 드론 압박을 증가시키자 러시아군의 작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임계점이 형성되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위험해졌고 개활지에서의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보급 호송대는 매번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 진지가 하루 평균 3번에서 5번의 FPV 접촉을 경험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그 숫자는 시간당 10번에서 15번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의 작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임계점이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위험해졌고 개활지에서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보급 호송대는 매번 표적이 되었습니다. 호넷 타입 중거리 드론은 이 압박을 심화시켰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타겟팅, 야간 시야 능력, 전자전 저항성, 그리고 150km를 초과하는 범위. 러시아의 기존 전자전 시스템은 이러한 드론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 호넷 드론은 5월 초에 대량 배치되었고 러시아는 속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3중 드론 구조, 근거리 FPV, 150km 깊이의 호넷, 24시간 감시를 제공하는 정찰 드론은 러시아군의 기동 공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역 텔레그램 그룹은 카멘카드 드니프로브스카, 보디안의 에네르호다르 상공에 드론 무리가 매 20에서 30분마다 출현한다고 보고합니다. 러시아 보급 호송대가 점점 더 자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205 도로와 측면 도로의 모든 트럭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압박은 지상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간의 보급 연결이 약해지면서 전선 저항도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남쪽에서 자원을 잃고 있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의 증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벨고로드 댐 작전은 이미 보우찬스크 보급로를 방해했습니다. 2월 스타링크 중단은 지휘 네트워크를 흔들었고 쿠피안스크의 함락은 동부 자파드 그룹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러시아의 작전 깊이가 좁아졌습니다. 남부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군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수는 푸틴의 계획 방정식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총참모부는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제128 산악 돌격 여단과 HUR이 아르탄 특수부대가 반격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 전선은 누적된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부의 바람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HUR이 아르탄 특수부대는 야간 작전에서 스텝노이르스크의 주요 위치를 러시아군으로부터 정리했습니다. 공격 작전은 항공 정찰과 정밀 타격과 함께 조정된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확인된 영상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딥스테이트 지도에서 러시아의 통제 지역으로 확인된 A105 교차로에서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작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텝노히르스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도시는 E105번 도로에 있는 자포리자 남쪽 30km의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위치를 장악하여 자포리자를 포병 사정거리 내에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프리모르스케로의 진격과 결합하여 두 방향에서 도시를 압박할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스텝노이르스크가 손바뀜으로써 이 계획의 서쪽 축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핀란드에 기반을 둔 블랙버드 그룹의 분석가 파시파로인에는 우크라이나가 스텝노히르스크 방향으로 일련의 방역을 시작했으며 상황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말까지 스텝노히르스크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HUR의 아르탄 특수부대는 5월 18일에 시작된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바실리우카구의 행정 중심지로서 이 도시는 2022년 초부터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방은 상징적이고 작전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손실은 스텝노히르스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확장했습니다. ISW의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보고서는 오리히우 주변 4가지 다른 방향으로의 우크라이나의 동시 전진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스텝노히르스크 북서쪽, 스테포베 서쪽, 피아티하트키 남서쪽, 말라 토크마치카 남동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128 산악 돌격 여단이 빌로히리아와 노보다닐리우카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군사 블로거는 노보다닐리우카에 러시아의 위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했으며 러시아가 4년 이상 1,500일 넘게 압박해온 마을 말라 토크마치카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 수톤의 장비, 수년간의 에너지가 단 하나의 마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은 단 한 번의 작전으로 탈환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남부에서 러시아의 소모전 접근이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상대를 지치게 하려 했지만 점점 더 지쳐가는 쪽이 되었습니다. 플라브니의 상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리바르는 거의 완전히 잃었다고 말하지만 딥스테이트의 지도는 여전히 작은 러시아 주머니를 보여줍니다. 플라브니는 스텝노히르스크 남동쪽 카멘스코에로 가는 전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함락된다면 카멘스코의 선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의 가능성을 열게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훨씬 더 넓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턱입니다. 라이바는 상황을 요약하며 말합니다. 스텝노고르스크와 플라브니는 거의 완전히 잃었고 2025년 초에 시작된 공세 동안 얻은 거의 모든 영토적 이익도 잃었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얻은 진전이 짧은 시간에 사라졌고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들입니다. 러시아의 사상자 규모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에 따르면 동원된 병사의 평균 생존 시간은 스텝노히르스크 지역에서 12분입니다.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상에 있는 드론 밀도와 일치하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 부대에 가해지는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냅니다. 제7 공수사단과 42번째 기계화보 병사단의 일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랜스폼 우크라이나의 분석에 따르면 58번째 혼성군은 공격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고 불안정한 방어선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리히우를 향한 양방향 진격 계획은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58번째 군대는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했지만 이번 후퇴의 다음 단계인 카멘스코의 셰르바키선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리킵니다. 리바르의 가장 명확한 경고는 이 선에 관한 것입니다. 적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카멘스코의 셰르바키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카멘스코에는 드니프로 서쪽 강둑에 위치하며 에네르호다르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셰르바키는 바실리우카 경로의 주요 교차점 남쪽에 위치합니다. 이 두 지점 사이의 약 25km 선은 러시아 남부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 중 하나입니다. 스텝노이르스크가 함락된 후 이 연결의 북쪽 끝은 이미 약화되었고 플라브니가 완전히 함락되면 압력이 직접 이 선으로 이동합니다. 러시아가 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증원 능력, 방공 효과,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라이바 자신은 이 선이 무너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계별로 이어질 연쇄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러시아는 바실리우카로 증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실리우카는 남부 보급로가 모이는 교차점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빈번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증원을 보내고 싶지만 보내는 것이 도로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전선이 약해지고 전선이 약해지면 더 넓은 지역이 열립니다. 바실리우카를 지킬 수 없다면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후퇴는 토크막까지 확장됩니다. 토크막은 남부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주요 방어 거점입니다. 그러나 토크막과 자포리자 사이에는 70km의 열린 초원이 펼쳐져 있으며 토크막과 베르디안스크 사이에는 80km가 있습니다. 이 평평한 지형은 자연 방어 요소가 없으며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숲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2025년에 새로운 방어 시설을 건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자원은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격이 멈췄을 때 남은 것은 방어 인프라가 약한 개방된 지형이었습니다. 여기서 라이벌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추가 병력을 톡막과 더 나아가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 경로에서 민간 화물 운송은 이미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 물류 기반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휘발유가 쿠폰으로 배급되고 있으며 남쪽으로 향하는 보급 호송대는 드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추가 병력을 남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러시아의 남부 방어 구조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며 크림반도의 육로 연결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할 것입니다. 2만 5천에서 3만 명의 크림반도 주둔군, 흑해 함대의 자녀 병력, FSB 부대, 공중 방어 요소들은 고립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 배치, 방공 강화, 전술 조정.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쪽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친러시아 소스인 RI발입니다. 그가 이러한 위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 현지 상황은 공식 성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멘스코이 선 바로 옆에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조차 효과가 없는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둘에서는 양측이 그들의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그가 알래스카 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반으로만 대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그러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알래스카는 단지 제안만을 내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렘린의 해석에 따르면 작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고 전선을 동결하는 데 열려 있었다고 한다. 모스크바는 이를 앵커리지 정신이라고 부른다. 루비오는 이를 거부하며 그들이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며 오직 우크라이나에만 무기를 제공한다고 의회에 말했다. 마크롱은 유럽이 G7에서 친우크라이나 선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외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에서는 훨씬 오래된 질문이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푸틴 이후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 1917년 이후 러시아의 9명의 지도자 중 5명이 재임 중 사망했습니다. 살아서 떠난 2명,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쿠데타나 그 여파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날 거론되는 이름으로는 미슈스틴 총리, 안보위원회의 알렉세이 듀민, 파트루셰프, 그리고 모스크바 시장 소비아닌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압박만큼이나 정권의 취약성이 현실적인 차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40일은 단순한 시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기이자 이야기이며 압박 캠페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움직임은 크림반도이지만 그 아래에는 속임수, 기만 또는 최종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이어지는 훨씬 더 넓은 포위망의 한 부분일 뿐이며 러시아는 한 번에 4개의 바다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기, 즉 불확실성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포위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도박이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의 끝, 8월 4일은 크렘린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크림반도를 방문하고 쿠데타로 돌아온 바로 그 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지만 젤렌스키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 정치와 주류 미디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분석을 즐기신다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